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이죠. 맞습니다. 이제 한번 오른 이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고환율이 장기화,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은 1,300원이 어떤 이제 마지노선으로 작용했는데 오히려 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뭐 1,300원 아래로 내려온 날이 불과 며칠 안 될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로 지금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계속해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일부 피크아웃, 물가 정점 기대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진정될 때까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달러만 오직 강세예요. 이 주요국 예를 든다면 뭐 유로화라든가 엔화, 위화나 모두 약세입니다. 네. 전 세계 통화 가치가 모두 약세이다 보니까 뭐 원화 가치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달러 가치의 어떤 달러 가치 상대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6개국, 주요 6개국과 달러와의 가치를 비교한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지금 108을 넘어섰는데요. 이 108을 넘어선 게 지금 20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잭슨홀 미팅이 열려서 여기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언급들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과연 9월을 시작으로 해서 남아있는 세 번의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투자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말 25일부터 27일 사이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건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말에 준비하고 있는 경제 포럼인데요. 와이오밍주 잭슨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합니다. 여긴 뭐 제롬 파웰 미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여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엽니다. 여기서 어떤 힌트를 제공할지가 초관심사인데 이 제롬 파웰 의장의 발언 당연히 뭐 전 세계적인 통화 정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사고 특히 그 제롬 파웰 의장이 긴축 강도를 조금만 더 속도 늦출 수 있다라는 이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해 준다면 무난하겠지만 그러나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긴축 기조는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 들어선 매파성 이제 연준이 의사들의 발언이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페드 워치를 보게 되면 지금 한 6대4 정도로 9월에 미국이 이제 2단계 금리 인상, B컷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직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보다는 6대4 정도로 높지만 이 비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0.75%냐 0.5%냐를 두고서 지금 이 가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에 뭐 지금은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9월 말고 10월 한 달 쉬고 11월에 또 미국이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또 한 번 더 빅스텝 그리고 연말 12월에 한 번 더 베이비 스텝 그래서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75%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들이 어떻게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반영이 될지 그리고 이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연준 위원들의 성향, 점도표가 어떻게 바뀔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일단은 당분간 이 고환율이 유지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소장님은 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세요? 힌트는 미국의 물가가 잡힐 때까지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잡혀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돼야 돼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 기조를 미 연준은 내년까지 잡고 있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물가의 피크아웃 기대감이 일고 또 경기를 감안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상반기 정도 가면 일단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멈추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화는 강세가 불가피하다.
물론 뭐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 통화 대비 모두 다 약세고 그러다 보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이사, 미국 중앙은행장의 발언 그리고 한 50여 개 국가가 모두 똑같이 따라서 미국보다 같은 속도 내지는 미국에 따라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아마 점점점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시사한 점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금리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 현재는 0.25%포인트예요. 네. 근데 앞서 제가 미국이 연말 가면 최고 연 3.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텐데 한국은행은 이번 주 25일 금통위 예상돼 있죠. 여기에서 25베이스 포인트, 베이비 스텝이에요. 그리고 10월에 있어요. 10월에도 베이비 스텝. 그러면 10월에 베이비 스텝으로 4연속 금리 인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연말 가더라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75%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0.25에서 1%포인트로 격차가 더 벌어져요. 네. 그러면 당연히 미국 달러에 대한 메리트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어서 아마 1,350원까지는 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겨울철 난방 이제 시즌이거든요. 여기 유럽에 이제 가스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예요. 네. 지금 국제유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천연가스와 경유 가격은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수요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가가면서 계속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물가 정점에는. 또 하나가 물론 뭐 이렇게 이제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서 1,350원으로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우리 이제 외환 당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직은 외환 보유가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 부근에서는 외환 당국이 직접적으로 달러를 풀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기가 이렇게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양호한 경제 흐름, 경제 지표들이 소비 지표나 고용 지표가 좀 좋아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달러는 약세로 그리고 이제 원화 가치나 세계 각국 통화가 좀 강세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내 증시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유가 증권시장 상장 종목 4개 가운데 1개꼴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회복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다. 침체장 속에 일시적인 반등 성격이 짙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이 지난달 중순 이후로부터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럼 환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거래소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937개의 상승률을 지난 6일과 지난 19일 비교를 해봤더니 2주 동안 주가가 내려간 종목이 24%, 4개 가운데 1개예요. 네. 근데 같은 기간 코스피는 8% 넘게 올랐어요. 이유가 뭐냐? 아직은 이제 이 베어마켓 랠리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점. 두 번째가 자,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까? 전망치는 상반기보다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점점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네. 또 세 번째, 글로벌 긴축 기조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최근에 해외 거래, 해외 주식 거래에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난해에는 사실 국내 증시가 부진할 때 해외 증시가 상당히 이제 선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쏠쏠이 재미를 봤지만 올해 상황은 좀 다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크잖아요. 2분기 연속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게 기술주예요. 네. 지난해 고수익을 가져das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데 올해는 보니까 실제로 계좌 수도 많이 늘었어요. 금감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주식 계좌 수가 491만 계좌인데요. 네. 2년 만에 6배가 늘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매수 매도 종목은 거의 뭐 10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 도대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다 IT주들이에요. 테슬라, 애플, 이제 엔비디아 같은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인데 대부분 많이 빠졌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여기 가운데에서도 이제 3배 레버리지를 추종하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품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10개 종목 가운데 3개 종목이 3배 이제 레버리지형 ETF였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이들 하루 변동폭이 3배 성과를 나도록 설계된 네. 이 레버리지 상품에 국내 서학개미들이 투자가 집중돼 있다. 이건 고위험, 이제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이 성향을 보게 되면 이 금감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격 변동성을 정말 알고 한 배 떨어지는 게 아니라 3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3배 마이너스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지수가 전부 하락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 단기 고수익만 노리고 투자하는 건 상당히 이제 리스크하다라는 점을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엔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좀 반발도 있었고요. 이 발표 이후에 이 지역 아파트 값이 조금 하락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기인 건 맞지만 그러나 지난 16일 정부가 이제 첫 부동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70만 호를 이제 향후 5년 동안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분당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 이 로드맵이 어떻게 나올까였는데 네. 결론은 뭐냐? 2024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공약과는 좀 일정이 당초 좀 지연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컸고요. 네. 실제로 이 발표 시점에 부동산 124 시세를 보니까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보합권에서 떨어졌어요. 네.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시기가 좀 늦어졌다라는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례적으로 뭐 대통령실 지금 뭐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거예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 공약 파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네. 이것은 거짓말이고 무책임한 선동이다라는 겁니다. 1기 신도시 규모가 한 30만 호 규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30만 호 규모를 통상 이제 도시 계획을 다시 세우는데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이걸 1년 반 정도로 최대한 단축시킨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뭐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주 대책이라든가 굉장히 세밀한 대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단지 2024년 종합 로드맵을 발표한다, 수립하겠다라는 이제 말만을 갖고서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부터죠.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이 됩니다. 은행의 과도한 어떤 이자 수익을 막겠다 이런 건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효과가 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 반세기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난 곳 두 곳을 꼽으라면 은행과 정유사예요. 네. 은행은 땅 짚고 이자 장사한다라는 내기가 나올 정도로 실적이 좋습니다. 지난해에는 실적 너무 좋아서 은행 임원들, 직원들 성과급 잔치했고요. 네. 올해도 상반기에만 국내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26조 원 넘게 벌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4조 원 넘게 더 벌어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예대 마진 차였어요. 네. 예금 이자는 찔끔, 대출 이자는 껑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6월 말 기준 예대 마진 차를 봤더니 2.4%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게 지난 2014년 이후 7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사실 대출자들 불만이 높아지니까 금융당국이 예대 마진 공시주기를 단축을 했어요. 그동안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분기마다 네. 석 달에 한 번씩 예대 마진 차를 공개해 왔는데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부터인데 그리고 또 하나 공시 기준도 그동안 은행 자체적인 신용 등급으로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신용 점수로 점수 기반으로 해라라고 해서 신용평가사가 매기고 있는 신용 점수로 바뀝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서 예대 마진차 공개하면 매달 공개하면 과연 대출 이자 줄어드느냐? 저는 꼼수가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금감원장이 이자 장사한다는 비판 나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네.
변동형 주담대 대출은 소폭 내리고 네. 그리고 신용대출은 올렸어요. 네. 그것도 나중에 알려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은행들은 이렇게 특히나 이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런 대출 금리가 산정돼 있는 만큼 단순히 어떤 비교하는 방식으로 은행들 입장에서 가장 돈 벌기 쉬운 이자 장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꼼수 2가 등장할 수 있는 만큼 네. 소비자들이 눈 똑바로 뜨고 정말로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하고요. 금리 인하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네. 네. 근데 예대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은행들이 수신금리 인상하면 결국은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저소득층한테 더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큰 걱정인데요. 사실은 뭐 예대 금리차 줄이기 위해서 수신 금리 이제 인상하겠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수신 금리를 올리면 변동형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올라요. 네. 코픽스 금리는 매달 15일에 발표가 되는데 네. 시중은행 8개 은행의 수신 예를 들어서 예금 적금 금리, 은행채 금리, 실제로 수신 금리를 바탕으로 하고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변동금리 대출은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적금 금리 인상이라는 게 변동금리 대출자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신용도가 좋은 1등급 이제 신용 점수가 좋은 사람들한테만 고신용자한테만 몰아주게 되면 당연히 예대 마진차는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대출 문턱은 더 높여버리는 거죠. 이런 부작용, 저신용자 대출이 더 어려워지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문제도 정말 큰 이슈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9일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것을 좀 문제를 삼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뀔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에 방한했을 때 현대차가 거의 뭐 100억 달러, 14조 원 가까운 미국 대미 투자를 발표했어요. 네. 땡큐를 연발했습니다. 네. 그러다 전기차로 이렇게 뒤통수를 받는 느낌인데요. 네. 사실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서명되면서 자국에서 만들어라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 배터리 소재까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지금 그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테슬라 이후에 2위예요. 네. 잘 나가고 있는데 급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현대차는 지금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 짓고 있어요. 3년이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럼 그 3년 동안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대 전기차 품질 좋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차에 비해서 최대 1,000만 원 더 내야 돼요. 네. 누가 사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수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미국이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이 굉장히 이게 이구동성으로 이게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미 FTA 그리고 WTO 규범 위반 소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구속력도 굉장히 없고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리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역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우리도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는 보면 테슬라 전부 보조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산하고 미국산 수입 차별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네. 현실화되기 상당히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춰야 되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필요가 있다. 네. 이게 치포 동맹, 배터리 동맹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에다 공장 짓고 처음에는 인센티브를 주지만 결국 다 잡아놓은 물고기는 관리 안 하거든요. 여기 인건비 우리보다 비싸고요. 네. 생산성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 기술 뺏고 팽당할 수 있다라는 점 교훈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뭐 한국은 속된 말로 이 전기차 보조금 봉이다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수입차하고 국내산 차별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쪽에 더 많은 차를 팔아야 해요. 네. 우리가 그쪽 차를 사주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우리가 이제 이 정책을 펼 수는 참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참 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